사위가 장모 장인어른에게 폭언,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폭언하는 것들. 근데 이혼할 수 있나요? 결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은 한 사람만 원해도 사실 이혼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어쩌면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부부더라고요. 이혼 사유 1위는 뭔가요? 진짜 교과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됩니다.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고요. 저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혜 변호사입니다. 추 변호사님 이혼 사건 정말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혼 사건을 수행을 제가 알기로 한 1000건 넘게 네. 하신 걸로 알고 정말 전문가고 베테랑이세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전문 변호사 추은혜 대표님을 모시고 실제 이혼 사유가 뭔가, 네, 진짜 이혼 네. 사유가 뭔가에 한번?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그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뭔지부터 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호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부정행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소송 이혼에서는 가장 많은 사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이제 유기라는 거는 흔히 뭐 가출, 생활비 단절 이러한 유기 행위들을 2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악랄한 시집살이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흔히 뭐 배우자의 폭언, 폭행, 그리고 시댁이나 뭐 이렇게 배우자 직계 존속의 뭐 부당한 대우들, 뭐 시부모님의 뭐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3호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실무상 직계 존속의 뭐 폭행, 폭언이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4호는 나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면 내 와이프가 내 부모님한테 막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맞습니다. 막 폭언도 하고 이럴 맞습니다.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네, 되는군요. 사위가 장모 장인어른에게 폭언,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폭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4호 사유입니다. 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동안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듣기만 해도 이것도 흔하진 않겠죠. 이건 약간 과거에 민법이 제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6호 사유는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요.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1호에서 5호까지는 명백한 유책 사유,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야 되고요. 대부분 6호로 포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제적 무능력, 도박, 알코올 문제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한 가장 흔한 성격 차이, 뭐 섹스리스 이런 네. 모든 사유들이 6호에 포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소송해 보면 그냥 기타 혼인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이 6호로 다 빠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명백한 외도, 알코올, 도박 이런 뭐 폭언, 폭행 없어요. 근데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6호로 포섭이 되고요. 사실 부부 사이에 명확한 증거가 있기가 어려워요. 맞아. 부부 사이에 녹음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일상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1호에서 5호 뭐 이런 명백한 사유들은 사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상대방의 유책 사유라는 개념이고요. 결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은 한 사람만 원해도 사실 이혼할 수 있거든요.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확고한 이혼 의지예요. 이혼 의지만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게 6호로 포섭이 된다. 이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추 대표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 실제로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법적 요건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이혼 사유 1위는 뭔가요? 진짜 교과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격 차이입니다. 네, 성격 차이예요. 이게 뭐냐면 성격 차이에 따라서 한 일방이 되게 외로움을 느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성격 차이가 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중년 남성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아 진짜 변호사님 제가 돈 벌어오는 ATM 기계 같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자녀들이 수험 기간을 좀 거치면 모든 집의 집중이 자녀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로서는 정말 이제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집에 와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요즘 아무리 뭐 여성분들의 소득이 올라가도 아무래도 부부 중에서는 남자들이 좀 소득이 높고 경제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보상을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니까. 근데 가족들이 정말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네. 이런 것에서 오는 외로움들이 사실 성격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존중받지 못하는. 나로서 존중받지 나를 못하는. 이해하고 나를 맞아요. 알아주고 내 네. 마음을 알아주고 사실 그게 성격이 잘 맞으면 대화를 통해서든 맞아요. 아니면 눈빛만 봐도 알 텐데 내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외로움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반대로 여성분들은 네. 여전히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뭐 밥 차리는 건 당연히 여자가 할 일, 그리고 여성분들 되게 혼인 기간이 긴데 결국 쌓이고 쌓여서 이혼 결심하는 분들 얘기 나눠보면 모든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남자가 하는 거예요. 아, 독단적이군요. 네,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러면 존중받지 못한 기분이 들죠.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이 집에서 네네. 식모사 하는 거야? 뭐야?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1위의 성격 차이는 이게 다 포섭되는 거예요. 뭐 성격 차이, 일방의 외로움, 대화 단절,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진짜 여전히 1위가 맞습니다. 이게 이 결국에 사회도 한마디로 존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잊지 못할 때 성격 차이로 해서 이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 변호사님 표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부재될 때 사실 내 배우자 참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데 그걸 이제 귀하게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여전히 단연 1위가 성격 차이가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돈 문제입니다. 네, 돈입니다. 돈 문제. 제가 이제 연차가 낮았을 때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너무 사랑해서 그 배신감 때문에 싸우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건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어쩌면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부부더라고요.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게 시간, 돈, 에너지 아닌가요? 저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소중하거든요. 네. 근데 부부는 이걸 나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같이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시간이랑 에너지를 아끼면 배우자가 나 대신 집안일을 함으로써 시간, 에너지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나한테 소중하면 배우자한테도 소중한 이 시간, 돈, 에너지 그 중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사회생활 되게 힘들고 이거를 나눠 써야 되는 이 관계라는 거.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젊은 부부들 특히 뭐 신혼 5년 미만의 부부들 사이에서는 네. 제가 볼 때 돈 문제가 80%인 것 같아요. 아. 압도적인데 이게 돈을 쓰는 네. 가치관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돈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맞아요. 게 모두 다 신뢰가 깨지고 맞아요. 도저히 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힘들게 번 이 돈을 왜 이런 데 쓰냐. 그리고 결혼 전에 그게 크고 작든 채무를 숨겼을 때 근데 또 숨긴 쪽에서는 변호사님 저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데 숨김을 당한 쪽에서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왜 말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왜 주식과 비트코인 폭등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또 폭락장을 가고 있지만 이럴 때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흔히 그런 분들 B2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 네. 신혼부부 B2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의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한 배우자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는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은 이렇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제가 볼 때 요즘은 거의 2위가 1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단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젊은 부부들의 경우는 네. 반반 결혼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정확하게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에서 나 몰래 비트코인 투자해서 엄청난 빚을 졌다. 이걸 속였다라는 거는 이 사람하고 앞으로 일생에 비밀을 공유하면서 신뢰하면서 살 수 있나라는 맞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통점이 나와요.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황혼 이혼이죠. 놀라울 정도로 절반이 외도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한 10년치 이혼을 준비해서 오세요. 그런 분들이 딱 이혼을 결심하면 절대 못 막습니다. 재산 분할은 무조건 50%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혼 사유 뭔가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아, 이성 네. 문제? 야. 외도입니다. 제가 상담을 나눠보면 그래도 변호사님 여자가 밥은 차려야 되고 집안일을 잘해야 되고 왜 이렇게 집안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여자분들은 뭐 독단적인 남편, 너무 외롭다, 너무 나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달라요. 남성과 여성이 이혼 사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한 1시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네. 공통점이 나와요. 뭔가요? 그게
부부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저도 부부 생활에서 뭐 성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한편 여전히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 외에는 합법적인 성관계 대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라면 외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성관계를 뭐 원하지 않는다. 혹은 뭐 원하는 빈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원하는데 한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이건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외도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섹스리스로 인해서 외도로 연결이 되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 첫 번째 사유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부재하고 성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성관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통의 부재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3자에게 찾는 게 외도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여전히 첫 번째는 성격 차이, 두 번째는 돈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한 사람의 외도가 이혼 사유에 가장 많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본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러 오셨는데 알고 보면 결국에는 성격 차이,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 그 성격 차이로 인한 외로움, 나의 외도 상대는 나를 이해해준다. 나를 맞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결국에 내가 외도를 일으켰습니다. 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결혼 기간에 따라서 좀 이혼 사유 1, 2, 3위가 바뀌기도 하죠. 바뀌어요. 변호사님도 이거 사건 해보시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신혼부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돈 문제 그리고 돈으로 인한 갈등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황혼 이혼 있죠. 흔히 네. 60대 이상에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하는 이혼에서 놀라울 정도로 절반이 외도예요. 네, 정말 그 축적된 외로움으로 외도 상대를 찾았을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외도가 절반이고요. 또 절반은 성격 차이예요. 근데 저 정말 놀란 게 저희 의뢰인분들 다 이거 공통점인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정말 한 10년치 이혼을 준비해서 오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상대방 남자분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자기 와이프 설득 좀 해달라고. 갑자기 아닌 밤중에 무슨 이혼이냐. 남편 날벼락이다. 예, 제가 10년치 결과를 보면 이건 날벼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증거를 보면은. 그래서 황혼이혼은 확실히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 고전적인 여성상이랄까요? 네, 그때는 이제 어머니들 세대는 좀 참고 사셨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딱 이혼을 결심하면 절대 못 막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무조건 50%예요. 이거는 판결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변호사로 오면 이혼 과정 자체를 대리하실 때 대응도 이 원인별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기별 신혼이혼인지 황혼이혼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신혼부부 이혼을 할 때는요. 1원도 틀리면 안 돼요. 정말 재산분할 칼같이 정리해드려야 되고 조정으로 마무리 안 돼요. 조정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라면 좀 황혼 이혼인 분 사실 지금 사건 하나 중에서 제가 볼 때 판결로 가면은 3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의뢰인분이 최근에 며칠 전에 저한테 그냥 조정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근데 조정으로 하면은 10억대로 재산분할 낮추기로. 혹시 오래 같이 산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인가요? 그런 배려 느낌보다는 저에게 느껴지는 건 그래도 자식들 아빠잖아요. 애들 아빠론 존재해야 되고 그냥 이 사람이랑 소송은 안 가고 싶어요. 변호사님 이걸 되게 명확하게 황혼이혼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30년 가까이 사신 부부를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애 아빠인데 내가 지나치게 이 사람을 누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장을 조정 신청서를 써서 드렸는데 이 말은 빼주시고요. 맞아요. 이거는 저는 애 아빠한테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난 단지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뭐 시기별로 나눠서 막 이렇게 딱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변호사한테 원하는 대로 말하시면 그대로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 이혼도 가능하고요. 저는 칼같이 나누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이혼해야 된다는 주의여서 이혼할 건데 뭐 남인데 뭐 그냥 칼같이 나눠야죠. 사실은
뭐가 좋고 나쁘다 없고요. 그냥 우리 의뢰인들이 어떤 이혼을 원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황혼 이혼은 거의 뭐 재산명시 우리가 자료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재산명시 목록을 다 제출해요. 그러면 대략적인 재산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분할표를 정리해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지금까지 7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중에서 한 30%는 끝까지 판결 가고 뭐 2심까지 가고 대법까지 간 사건도 있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혼의 방법은 사유도 다양하고 결론도 다양하더라. 이 얘기를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혼 과정도 하나의 새 삶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소송 문제도 해결하셔야겠지만 심리적인 치유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 때문에 결국 다 이혼을 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이렇게 빳빳하게 벌어오는데 도대체 집에서 재테크도 안 하고 뭐해? 아니 내가 놀면서 그래? 더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원망하게 돼요, 배우자를. 커피숍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생리대 값은 공동비용으로 사면 안 된다. 전 사실 주변에서 반반 결혼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라고 해요. 이렇게 반반이다라고 하고 오셔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됩니다.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고요. 저는 조수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은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그 대기업 부부 맞습니다. 이혼하시겠다고 상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에 다니면 우선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잖아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예, 연봉이 막 억소리가 네네, 나는데 맞습니다. 도대체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필 이혼에 이르는 겁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 때문에 결국 다 이혼을 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보통은 이제 남성분들이 대기업을 다니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예요. 외벌이죠. 외벌이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둘 다 맞벌이에요. 근데 좀 싸우는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외벌이 가정의 비극적 이혼.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요? 보시는 분들도 혹시 공감되고 내 사례다 이렇게 이입되실 수도 있는데 외벌이는요 사실은 소득은 충분해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도 충분하고 뭐 먹고 이런 게 부족함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씀씀이가 안 줄어들어져요. 버는 대로 사실 쓰고 재테크를 못해요. 그런데 내 동료는 나랑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나랑 똑같은 능력인데 집도 있고 되게 여유로워.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구나. 네, 맞아요. 외벌이 하시는 주체는 내가 이렇게 빳빳하게 벌어오는데 도대체 집에서 재테크도 안 하고 뭐해? 맞아요. 근데 또 집에 있으신 분은 아니 내가 놀면서 그래? 더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 네, 그런 게 정말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저희 2020년도 집값이 폭등했던 그 시기에 저희 진짜 2019년, 2020년 때 제 이혼 상담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혼 사건도 되게 많았었고. 집값이 폭등하는데 왜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옆 사람은 샀는데 옆 사람은 샀는데 나는 못 알겠다. 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외벌이인 경우 특히 이제 시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실 전세 살아도 돼요. 사는 게 문제는 아닌데 집값이 폭등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뭐 1년 사이에 몇 억이 올라버리고 그럴 때 사실 사람들은 상대가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게 돼요, 배우자를. 정말 배우자가 믿고요, 처가도 믿고요. 그러다가 저 정말 의뢰인 한 분 남자분은 그렇게 와이프가 커피숍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커피숍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와이프가 커피 마시는 것도 싫은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런 갈등이 미움으로 가는구나. 배우자가 다 믿고 내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감정으로 튀어지더라고요. 외벌이의 고충이더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기업 다니시면서 맞벌이 하는 3040의 이혼 원인. 왜 이혼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정말 대기업 다니는 이제 3040 분들 만나면 너무 똑부러져요. 진짜 저희 이혼 상담 올 때도 막 엑셀표로 다 정리해 주시거든요. 맞아요. 결혼 전, 자, 변호사님 놀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서 브리핑. 진짜 꼼꼼하시고 맞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다 반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싸우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혼 생활이 반반이 안 되잖아요. 정말 결혼은 합리적이지 않구나 느꼈던 건데 반반 결혼할 때 보통 우리가 생활비 각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어요, 각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예를 들면 3억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나는 현금 1억 5천을 넣었어. 상대도 1억 5천을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내 돈 한 5천에 1억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1억의 대출 원리금은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반반이래요.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이건 사실은 서로 만약에 익스큐즈가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말을 안 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결혼 전 채무인데 저희는 다 반반하고요. 이자를 제가 갚는데 왜 뭐가 문제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 심정도 약간 네. 이해는 되는 부분은 생활비를 얼마 내고 경제 상황은 공유하지 않는 완전히 그냥 내 돈 내가 네네네. 관리하고 네 돈 네가 관리하는 네네. 분들이 있는데 투자금도 공동으로 모으고 이런 분들 상황에서는 그거를 말을 하든 말든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경제적으로 분리돼 있으니까 상관없다. 맞아요. 그리고 그 반반의 개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신혼집을 구해요. 그러면 각자의 회사의 위치가 있잖아요. 중간 지점을 칼처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반반을 할 거며 집안일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반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시댁을 가는데 시댁이 좀 멀어요. 그럼 시댁 가는 기름값이 더 들어. 그거를 따진다고요? 따져요. 저희 진짜 우와. 서면에 써달라고 하세요. 준비 서면에 이렇게 써오세요. 기사에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생리대 값은 공동 비용으로 사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따지는 게 경제관념이 서로 맞으면은 오케이예요. 뭐 그렇게 마트에서 장 보면서 나누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경제관념이 서로 맞지 않으면 야 이거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힘들죠.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육아휴직을 해요. 근데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이 아니래요. 이제 남자분은. 내 기여도가 크대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그분이 제 의뢰인이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둘 중에 한 사람 육아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 거고 여성분도 오히려 자기의 커리어가 일정 부분 중단되면서 휴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의뢰인은 육아휴직 급여가 훨씬 낮고 제 급여가 이렇게 높은데 저희는 6대4죠. 7대3이죠. 정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같아요. 손해보기 싫은 마음. 근데 우리가 결혼만큼 손해보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소중한 게 시간, 에너지,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게 부부예요. 내가 얻으면 상대는 잃을 수밖에 없고요. 돈도요. 제가 근데 이해가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3040, 특히 2030 세대를 좀 박탈감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도 가질 수가 없고 뭔가 자꾸 박탈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나눠야 돼. 나눠 써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전 사실 주변에서 반반 결혼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저 경제권 다 합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반반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그리고 같이 원팀이 돼야지 뭔가를 이룩하면서 살 수 있지. 저는 결혼 전부터 합치라고 오히려 얘기해요. 왜냐면 결혼 준비할 때도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공동의 그 부부 생활이라는 그것이 주는 행복과 편안함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무를 키우듯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일 각오를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것이 손해로 느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주변에서 야 나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제가 진짜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주변에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 하면 좀 다른데 그거는 그거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결혼을 해라. 그런 결혼을 해라고 제가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내 기준에 이게 반반이 아닙니다. 내 기여도가 더 높으니까 재산 분할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들고 왔어요. 그럼 법적으로 인정됩니까? 진짜 케바케예요.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되게 우리 의뢰인이 반반이래요. 오픈해보면 반반이 아니야. 제가 볼 때 아니야. 변호사는 곤란한 거예요. 법률적 반반이 아니야. 그래서 저희 상담 전화 올 때 반반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여도도 반반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고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완전 다른 얘기예요. 양육권 가져오면은 기여도 유리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부양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반반이니까 당연히 5대5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고요. 맞아요. 이게 네. 포인트입니다. 네, 뭐냐면 맞아요. 판사가 결국에는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조정으로 끝나시면 좋지만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실 경우에는 재판요원으로 가면은 판례에서 축적해온 이럴 경우에 이것은 맞아요. 생활비를 이 사람이 더 부담한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부양료를 더 낸 것이고 이 경우엔 아니야 라는 선례는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정해져 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이다라고 하고 오셔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네, 거치고 맞습니다.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은 어떤 손익을 계산하거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서로 보려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였고요. 전문 노하우로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 저는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